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엔진오일 증가 문제로 이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어쩌면 엔진오일 증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보다는 사회적 현상 이야기를 최근에 자동차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에 관심 없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혐오와 갈등은 어디서부터 생산되냐는 겁니다.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혐오와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세대 갈등 수준을 조사한 자료인데요. 20대랑 30대는 물론이고 60대 이상 노인들도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경제성장기에 편승했잖아. 노력하면 되는 세대였지만 우리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세대라고. 그런데 우리 보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반대로 노인들은 뭔가요?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노력을 안 해요. 지네 생각만 하고 사치 부릴 줄만 알고 할 줄 아는 건 스마트폰밖에 없고 눈은 또 엄청 높아요. 우리처럼 고생을 안 해봤으니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지. 이런 거죠. 세대 갈등만 있나요? 남녀 갈등도 심각하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니 자기네들 유리한 건 평등하게 해야 한다면서 여성 우선제도 이딴 건 대체 왜 하는 건데 군 가산 좀 받고 싶으면 군대 다녀오시던가 이런 거고요. 여성들 생각은 뭔가요? 남자들은 돈도 더 주고 여자들은 유리천장에 갇혔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차별이 심각하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가산점? 집안일이나 좀 돕고 그런 소리를 하지? 이런 거죠. 이런 게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기준으로 봐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요. 노인들은 연금만 축내는데 뭐하러 지하철까지 공짜로 타게 하냐? 이런 갈등으로도 이어집니다. 아동 혐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게 노키즈존이잖아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직업 비하부터 시작해서 군인들도 비하하고요. 특정 차종을 타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이미 지역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충돌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는 게 문제죠.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발언, 뉴스나 기사로 접한 혐오, 심지어 유튜브로 접한 잘못된 비판 방법이나 혐오 여론만을 접해서 이게 집단 여론이 되고 이렇게 잘못된 집단 여론이 2차 가해를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것도 통계 자료랑 한번 볼까요? 혐오 표현을 경험해봤냐는 질문에 무려 68%가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디서든 혐오를 생성하고 확장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혐오라는 건 소수 집단에게만 있는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다수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건 대체 이 혐오라는 키워드 그리고 그에 따른 주장과 근거는 누가 어떻게 퍼뜨리냐 이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혐오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국회에도 있을 수 있고 언론사에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한테는 권력이 되고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한테는 돈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보를 그냥 나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취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사람이 취재한 걸 바탕으로 기사가 나오고 이 기사를 바탕으로 재가공을 하잖아요. 순수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전망하고 비평하는 채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어그로 없이 일정 궤도에 진입한 채널은 어그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궤도에 들어서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자극적인 어그로로 돈을 버는 게 훨씬 쉽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보를 가공하면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는지 실제로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 수용자들은 팩트체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다들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언제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알 수 없는 근거로 가공된 정보를 수용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이게 인식이 되고 이걸 특정 대상한테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입니다. 한창 제가 저널리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역삼각형 이론에 대한 걸 인상 깊게 봤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튜버들이 흔히 첫 댓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시청자들은 댓글 보려고 들어온 사람 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옛날에는 역삼각형 이론으로 통했습니다.
기사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도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보통 제목을 가장 많이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세 줄 요약이나 사진만 보고 본문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이걸 모래시계 이론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보고 들어와서 댓글만 보고 나가는 거죠. 이 댓글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고 흘러가는데 이걸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상인데 댓글에 죄다 욕밖에 없어요. 여기서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매장되거든요. 반대로 죄다 칭찬인 상황에서 욕을 하기도 그렇고요. 비슷한 취지로 유튜브가 도입한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싫어요 숫자가 없어진 거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게 싫어요 숫자가 보이게 되면 영상이 어떻든 싫어요를 누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것도 동조 현상의 일종이죠. 그래서 유튜브가 싫어요 표시를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조 현상은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결국 정보 제공자가 가공한 정보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현대차가 무슨 문제가 터졌대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규모가 어떻고 심각성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터진 것만으로도 현대차는 악한 차가 되고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호구가 되고 정보 제공자는 여기에 약간의 과장까지 더해주면 훌륭한 어그로와 조회수가 완성되거든요. 정보 수용자들을 추종하게 만들어서 신뢰라는 단어로 포장까지 하면 백화점 한우 세트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물을 뜯어보면 쓸데없는 포장지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정작 이 정보 제공자들이 돈을 버는 동안 혐오와 갈등만 더 심해졌지 막상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까지 수많은 결합 영상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냐 이거죠. 이 대목에서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야, 얼마나 사회가 더럽고 기업이 막강하면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열심히 내주는데도 바뀌는 게 없겠냐?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들을 까는 게 정상이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해결이 안 됐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건지는 따져봤냐 이거죠.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70만 대입니다. 영상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와야 100만 나올까 말까고 대부분 20만에서 30만 정도입니다. 채널 구독자는 많아야 40만이고 10만에서 30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론을 제대로 형성하고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려면 적어도 몇백만 명 이상이 동조하고 그걸 뒤에 업고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영향력까지 따져가면서 해야 하냐고요? 당연하죠. 사회가 더럽고 기업이 막강하다면서요. 그러면 목소리도 그만큼 제대로 내고 이 목소리를 진짜 효과 있는 매체와 언론에 내달라고 해야죠. 왜 제대로 된 해결은 몇 년 동안 내지도 못하고 수익 창출에서만 끝나는 사람들한테 돈벌이 수단만 제공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잘못한 걸 소비자 탓하네? 이제 여기도 홍보 채널이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내용이 진짜 소비자를 탓하는 건지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관련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이 혐오 표현을 확대하고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에 달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미디어들은 혐오를 계속 확대하고 조장할 거고 이건 앞으로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데 이걸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랑 다르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과 채널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채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판만큼 심한 게 자동차판입니다. 실제로 정치판하고 자동차판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혐오 표현, 일명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이번 대선만 봐도 이 전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정치인도 혐오를 확대하고 조장한다는 설문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혐오 집단이 권력이 되고 표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언론, 유튜브, 토론 현장 같은 곳에서 혐오에 대한 주장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볼 때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정치인의 정책과 능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집중하죠. 그래서 토론에서도 말을 잘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논리로 상대방을 궁지로 모는 사람이 빛을 봅니다. 왜?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거든요. 술자리 같은 데에서 야 그 후보 말이야 그 문제는 좀 별로던데 너무 아니지 않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토론에서 봤던 반박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의 규모, 심각성, 팩트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특정 차종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만 제공해주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소비자들을 위해 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혐오가 생기는 이유는 오케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혐오가 언제 크게 퍼지느냐 이거죠. 보통 그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그 대상에 불만이 있을 때 크게 퍼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양극화의 부작용 중 하나가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 이미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중 하나죠. 자동차로 치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결함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함을 겪은 사람들은 대기업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나는 피해를 실제로 겪고 있는데 정작 해결책은커녕 대꾸도 안 하니까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야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팩트인데 뭘 더 바라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 문제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죠.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어떤 사고로 이어지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이 문제를 실제 차주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지 다 따져봤나요? 그게 팩트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냥 언론이랑 유튜버가 심각하게 얘기해서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쉽게 이건 팩트야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겁니다. 팩트라고 확신을 하고 상대를 혐오하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확신과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는 거죠. 확신이라는 게 오히려 많이 할 때는 조심스러워지고요. 모를 때 더 강해집니다. 사회적 현상하고 연결해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봤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과 대화를 나눠봤을까요? 얼마나 많은 결함 차주들과 대화를 나눠봤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냐 이거죠. 내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본 정보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사회적 현상을 다루면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차에 결함이 생겼고 이게 동호회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상대와 기업을 비난할 게 아니라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게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제보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가서 요즘 이게 난리라던데 여기는 왜 안 다루나요? 여기도 결국 홍보 채널인가요?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능 채널에 가서 왜 너네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안 찍냐? 교양 없는 채널이네 이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당신은 차주면서 본인 차 해결 하나 못하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애초에 그런 걸 요구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의 역할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지식 채널에 결함을 취재해달라고 하면 그게 진짜 맞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가 이슈라면서요. 아마 오늘 영상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나빠요, 현기차는 쓰레기예요, 이거 안 달아주는 채널은 죄다 현빠예요 이럴 줄 알았던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결함 내용을 일체 안 다룰 거고 소비자를 위한 목소리도 안 낼 거라고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라옵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 책임은 차주들이 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는 거죠.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 거고요. 이걸 영웅화하고 신뢰라는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애초에 장르가 다른 채널에 가서 결함 안 들어준다고 욕하지 마시고 정 비난하고 욕하는 게 필요하다면 원래 그런 걸 장르로 가져가는 채널 있잖아요. 그런 채널에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제가 차주라면 유튜브 채널에는 가급적 제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채널이 열심히 취재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유튜브 채널에 제보하는 것보다는 일단 동호회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얼마나 많은 차주들이 이 현상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 이게 동호회 운영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동호회 구조상 그게 힘들다면 차주들 중에서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동호회에 투표라도 올리고요. 최대한 많은 피해 사례를 취합해야죠. 그리고 이걸 듣고 결함으로 돈 버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언론사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사가 결함 내용을 무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들 못 보셨나요? 주위에서 보세요. 이건 유튜브 채널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TV 뉴스로도 방영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나쁘다, 쟤는 쓰레기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직접 취재해주는 기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문제를 파악하고 취재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결해달라고 해야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걸 토대로 여론을 키우고 제조사한테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구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국토부 같은 데에 제보를 하면 소비자랑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공론화라는 건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 때도 그랬죠. 소비자들이 명확한 근거와 문제점을 들고 모여서 집단 소송을 한 결과 공론화가 된 겁니다.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영상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진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이런 걸 제보하는 건 공론화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 말하고 연결되는 사회적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죠.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안다 이겁니다. 지금 결함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흔히 생각하는 공론화의 방법이 진짜 올바른 건지, 특히 지금 소렌토 엔진오일 증가 문제를 겪고 있는 차주분들이라면 꼭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고 이 소리는 결국 지금까지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소리거든요.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영상 올리는 걸 공론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공론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된 지식과 시장 동향 이야기를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소렌토 엔진오일 증가보다 심각한 문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